시민건축대학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김보영입니다. 저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상임연구원이면서 현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간 디자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일상의 책상 앞에 있지만 마음은 답사지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건축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덴마크로 건축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먹 모양의 유틀란드 반도가 대부분이지만 수도인 코펜하겐은 반도에서 떨어진 셀란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입니다. 인구는 한 5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북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최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 도착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접어놓는 듯한 길쭉한 외부 디자인이 인상적인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신청사 건물입니다. 우리가 답사지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마주하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건축 답사 건축물 더 블루 플랜트 아쿠아리움입니다. 2013년 덴마크 건축가 그룹 3XN 아키텍처가 설계한 건물인데요. 덴마크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손꼽히는 관광 명소로 다양한 특징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북유럽 가장 최신의 시설뿐만 아니라 바다라는 자연환경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모티브로 형성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3XN은 아쿠아리움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소용돌이가 뻗어나가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강과 호수, 바다들의 각각 다른 서식지의 해양동물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각 관은 서로 다른 테마들로 기획되어 있어서 관련된 소리와 이미지들로 전시관의 분위기를 앞서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협업을 통해서 독특한 건물 외형에서부터 내부의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까지 기획되었습니다. 설계 도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매우 민감한 수중 동물을 위해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완공된 덴마크 왕립극장입니다. 건축가 룬드가르드와 트렌베르가 국제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바다를 향한 넓은 사이드 위크가 인상적인 건물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약간 흐린 날씨였지만 바다와 유리 파사드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드워크는 기존의 문화를 따라 걸으면서 코펜하겐의 운치 있는 바닷가를 즐길 수 있는 코스인데요. 사진이지만 보행자의 도로가 건축물로 인해서 막히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동선을 계획해서 밤에 조명을 받으면 더욱 분위기 있는 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 로비로 들어서면 9m의 높은 전면 유리창 밖으로 운하의 풍경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연결된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코펜하겐의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경관을 제공하고 있고요. 천정고가 굉장히 높은 열린 공간으로 별다른 디자인 없이도 스카이 라운지에 버금가는 자연의 고급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면에서는 다 파악이 안 되지만 북유럽의 건축물답게 천장을 통해 빛이 바닥까지 닿도록 설계를 했고요. 전체 면적은 21,000제곱미터에 달하고
650석의 메인 오디토리움과 250석, 100석의 극장을 갖추고 있는 국립극장입니다. 이곳은 건물이 가진 외관이나 프로그램도 멋지지만 150m가 넘는 소박한 오크나무 소록길을 따라 베네치안 스타일의 말목과 기둥을 박아 건물의 40% 이상이 물 위에 떠있는 친환경 공공건축물입니다. 이 극장은 무대 위 조명이 내뿜는 열기와 관객들의 체온을 저장했다가 난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해수열을 이용해서 냉방이 필요한 시기에는 차가운 바닷물로 건물을 식히고 난방이 필요한 시기에는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로 건물을 데우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2차의 냉난방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연간 약 17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헬레푸르 지역의 건물을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헬레푸르에 2013년 완공된 GHG 가멜 헬러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다목적 시설로 BIG 그룹의 설립자 비아케 잉겔스의 모교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BIG에서 설계를 했는데요. BIG는 기존의 요소를 혼합해 공생의 문화를 새로운 형태로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 설계 사무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졸업식 및 지역문화 활동과 다양한 행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사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층 규모 1100제곱미터의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대형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좋은 실내 환경과 지형적으로 낮은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답게 약간 보시는 의자들을 보시면 동그란 의자가 재미있어요. 저기 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진짜 학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저 꼭대기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죠. 저 볼록한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실질적인 교육 공간 및 학생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홀이면서도 학교 중정으로부터 5m 아래에 위치한 이 지하 공간이 본격적인 이 시설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 볼록했던,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볼록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외부에 볼록했던 부분이 실내에서도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죠. 지하의 새로운 공간의 상부는 완만한 곡선 지붕으로 거대한 홀을 그리면서 탄도학에서 추출된 부드러운 곡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들려진 창을 통해 자연 채광을 내부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에 신경을 썼고요. 평면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놀이, 그룹 활동, 대규모 모임에서 사교 모임에까지 다양한 활동이 용이하게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다목적 홀은 태양열 지별기, 지열 난방, 태양 전지판 등의 지속 가능한 재료를 선택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드럽 가드의 카페입니다. 자하 디드가 설계하고 200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오드럽 가드 미술관은 인상파의 그림들과 귀족들의 재벌이었던 비렐름 한센이 소유한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1918년에 지어지면서 1950년부터는 공공박물관으로 활용되었다고 해요. 2005년 자하 디드로 인해서 뮤지엄과 정원과의 확장된 프로젝트로 이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곡선형 건물의 한쪽 끝, 바로 정원에 있는 밝은 흰색 카페는 초현대적이고 우아한 온실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테라스는 기존 건물의 정원 테라스로 새로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건물 사이를 시각적으로 연결해서 방문자의 동선이 연속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풍경을 반영하면서 내부를 엿볼 수 있는 유리 파사드가 인상적인 카페였습니다. 긴 경사 램프는 임시 갤러리와 영구 갤러리로 구분하고 공간은 정원을 마주보고 있는 다목적실과 카페로 이어집니다. 많은 곳에 벽은 가파르고 불규칙한 비틀림 각도의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헬싱괴르 도시로 이동해 볼게요. 2013년에 완성된 덴마크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덴마크에서 신축 문화센터를 기획하려고 독특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사이트를 물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덴마크에서 오래되고 유명한 크롬보르성 주변을 찾게 됩니다. 저 뒤쪽, 사진의 저 뒤쪽 보이시나요? 저 뒤쪽에 있는 하늘색 첨탑이 크롬보르성입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지역의 특성, 특히 크롬보르성에 대한 이해와 선박이 들어올 때 물을 채우고 선박이 들어온 뒤에는 물을 빼는 그런 시설인 건성거가 있는 지하 박물관으로 존재감이 확실한 최적의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세 개의 복층 다리는 사람들에게 박물관으로의 여러 공간들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연결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70년 된 오랜 부두의 벽체를 그대로 두고 부두를 전시의 중심부로 활용해서 연속되는 고리 형태로 건성거의 벽체 주변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람객으로 하여금 배를 설계하고 만드는 조선의 규모를 경험할 수 있게 개방된 야외 공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항구의 다리는 산책로로 사용되면서 부두는 폐쇄되고 박물관의 강당은 인근의 신축 문화센터인 컬처야드와 유서 깊은 크롬보르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면서 경사로의 지그재그 다리는 관람객을 주 출입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공간들을 내려갈 때 건성거의 오래된 벽체와 새롭게 생긴 카페가 운치 있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저곳에서 차를 한 잔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이 뒤에 너무 빡빡해서 차를 한 잔 못 마신 게 못내 지금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층을 올라오면 컨퍼런스 강당도 있는데 의자 디자인 또한 북유럽 스타일답게 우드 디자인으로 아주 멋을 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과 강당, 교실, 사무실, 카페, 그리고 박물관 내 부두층을 연결하는 모든 층들은 흥미롭고 조각적인 공간을 연출하면서 완만하게 경사지어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모형 선박, 그림, 사진, 그 외 공예품, 나폴레옹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인도와의 덴마크 무역에 관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항해, 덴마크 구명정 서비스, 등대, 조선 및 16세기 이후의 선원의 삶을 영상 및 유물들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길이 150m, 너비 25m, 깊이 9m인 오래된 드라이토크는 이상적인 박물관 위치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오래된 시설의 뮤지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가의 많은 고민과 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게 군데군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고민들로 하여금 뮤지엄은 전체적으로 큰 배, 갑판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답산날 날씨가 무척 좋았지만 햇살은 좀 따가웠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그늘막이 아닌 햇빛이 쨍쨍 비치는 바깥쪽에
테이블을 놓고 담소를 즐기는 덴마크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자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크롬보르성은 한번 봐야겠죠? 네. 성과 대지, 하늘이 너무도 좋은 그런 날씨의 크롬보르성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코펜하겐 중심부로 이동할게요. 2010년 완공된 에이탈레 또는 에이트하우스입니다. 2006년 발주된 이 프로젝트는 오레스타드 지역 최남단 도시 외곽 경계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덴마크의 가장 큰 민간 개발 지역에 위치한 이 건물은 나비 넥타이 형태로 위에서 보면 우리 숫자 8 아시죠? 8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에이트하우스라고 많이 불리고 있어요. 6만 1천 제곱미터 규모의 세 가지 다른 타입의 주거와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주거가 공존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교외 지역의 삶이 있는 세 가지 차원의 도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블럭형 주거가 아닌 연속적인 프롬나드 순환형 가로로 연결된 10개 층의 건축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이트하우스는 두 곳의 사적인 내부 마당을 계획해서 모든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구분하였고요. 9m의 넓은 복도가 관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도를 통해서 쉽게 서쪽의 공원 지역에서 동쪽의 운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주거는 건물의 가장 아래에 퍼져 있는 상업시설보다 상부에 위치해 있고 주거 이외의 기능을 수평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주거는 조망, 일족, 신선한 공기에 있어 이점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가로에서의 생활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위치시켰고요. 에이트하우스는 이탈리아의 언덕마을처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정원과 보행 통로가 함께 감각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남쪽을 향해 인접한 도시에 연결된 두 개의 경사진 녹화지붕.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녹화지붕입니다. 한쪽은 보이시는데 한쪽은 안 보이시죠? 이 녹화지붕은 시각적 상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의 열섬 효과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연속적인 공공 통로는 가로 레벨부터 펜트하우스까지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은 지상에서부터 최상층의 정원이 있는 타운하우스까지 모든 길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VM 하우스입니다. VM 하우스는 문자 그대로 V자와 M자 형태를 가진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230가구인데요. 자그마치 120개의 다양한 평면이 마치 퍼즐처럼 이리저리 복잡하게 조합되어 있어요. 배치도 보이시죠? V자와 M자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한 미적 재미보다 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이유가 담겨 있어요. VM 하우스는 무엇보다도 뾰족하게 솟아있는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삼각형 형태의 발코니들이 아파트 파사드 전면에 돌출되어 있어서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아파트의 파사드 전체를 유리 커튼홀로 마감해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러한 디자인은 뾰족하게 돌출된 발코니로 하여금 각 가정마다 여유 있는 채광을 제공하면서 옆집, 아랫집, 윗집 등의 최대한 주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디자인은 개별 주거 공간에 차별화된 방향을 확보하고 돌출 발코니를 더해서 조망의 방향과 건축의 표정이 더욱 풍부해지도록 했어요.
각 가구의 면적이 65에서 120제곱미터로 싱글 하우스부터 패밀리 하우스까지 다양했고요. 똑같은 구조와 평면을 가진 아파트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평면과 각기 다른 조망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코니가 각 가정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이웃과의 소통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돌아 나오다가 동물의 배변 용지, 시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배려가 주거단지를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덴마크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운틴 드웰링입니다. 인위적 경사지 주택단지로 희소성을 가지는 건축물인데요. 국내에서도 최근 선호하는 테라스 하우스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세대별 채광이 좋은 프라이빗 주거 공간이 특징입니다. 일률적인 크기와 모양의 주택 블록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도심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주거 공간이라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부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요. 주로 평지가 많은 덴마크 지역의 특성을 잘 풀어서 이렇게 경사지로 표현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은 표면적으로는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 내부는 각종 스토어샵, 그 다음에 쇼핑 공간,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택단지를 다니면서 다양한 건축물들을 보았는데요. 모두 다 각기 다른 파사드와 인면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벨라 스카이 호텔이에요. 쌍둥이 건물 매스가 서로 경사지고 비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티에트켄 학생 기숙사예요. 발음이 좀 어렵죠. 티에트켄 학생 기숙사예요. 지상 7층으로 연면적은 26,500제곱미터고 360실 규모의 4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원형 기숙사의 독특한 외장재는 황동 화금으로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 그 외에 자작나무 마감으로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럼 다음 장소로 옮겨볼게요. 괴벤하운 근처로 이동하겠습니다. 덴마크 주시 뮤지엄입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설계를 했고요. 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하는 게 홀로코스트잖아요. 근데 이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리베스킨트는 평생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해요. 좀 무섭죠. 17세기에 왕립 도서관으로 사용되던 건물 구조를 그대로 두고 스칸디나비아의 밝은 자작나무를 메인 재료로 사용해서 내부를 구성했습니다. 경사져 있는 전시 공간의 벽과 바닥은 방문객들이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치의 지배를 받았던 덴마크를 탈출해서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향하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불안함이 공간에서 느껴지시나요? 박물관의 특이한 내부 구조의 핵심은 자연 채광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유물의 전시 시퀀스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왕립 도서관입니다. 외벽이 검은 대리석과 유리로 되어 있어요. 견고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마치 반짝이는 검은 유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붙은 건물입니다. 밤에는 도서관의 두 건물 사이로 금색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북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이며 덴마크 국립도서관 겸 코펜하겐 대학교 소속의 도서관입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방대하고 다양한 유럽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던 프레드릭 3세가 1648년에 설립을 했고요. 1793년에 공공도서관으로 개방되었습니다. 600여 년 전 대서양으로 뻗어가던 항구 자리에 블랙 다이아몬드 로얄 라이브러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본래 이 도서관의 자리는 덴마크에서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장소라고 해요. 밤이 되면 지금도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 운하에 아른거리면서 블랙 다이아몬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도서관 외에 콘서트 홀이 마련되어 있고요. 3개의 다리가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닥부터 지붕까지 시원하게 터진 아트리움은 위아래의 소통, 안팎의 소통을 의미하고 있고요. 내부 아트리움에서 유리창으로 내다본 항만의 풍경은 이 세 건물이 가진 유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의 마지막 코스의 건축물인 하버바스입니다. 코펜하겐 하버는 산업항이자 교통 환승장이었던 곳으로 도시가 문화적, 사회적 중심지로 변화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항만의 수영장 하버바스는 전통적인 덴마크의 실내 수영장을 모방하는 대신에 건식의 드라이도크, 부두, 배 모양, 경사로, 절벽, 놀이터 같은 시설을 도심 항구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약간 가을 날씨라 좀 추웠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쪽에서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영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라스 형식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항만 수영장은 육지에서 물로의 전이를 가능케 하고 코펜하겐의 시민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수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일과 개인의 삶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함보다는 미니멀의 편안함, 아늑함을 추구하는 덴마크인들의 휘게 라이프를 통해서 자연과 사람의 균형 있게 공존하는 건축 스타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답사할 나라는 지속 가능한 도시건축,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공항 스키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중앙도서관, 네모과학관, 고흐뮤지엄 위주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첫 번째 답사 건축물인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입니다. 암스테르담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을 총괄하는 중앙도서관으로 2007년 7월 7일에 현재의 위치 OD2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이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전체 공간은 28,500제곱미터나 돼요. 총 10층짜리 건물인 이 도서관은 1,200석의 일반 좌석과 600대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여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20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당, 전시실, 도서관, 박물관과 2,000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전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서관 건축 비용은 약 8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한 1,10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네덜란드 건축가인 존 코에는이 설계를 했고요. 외벽을 투명한 유리로 설계해서 채광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층이 뚫려있는 중앙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느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가구 디자인들로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색다른 도서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책들을 비치한 열람실의 서가인데요. 천장에 닿을 듯 높이 서 있는 서가가 아니고 성인 남자 키만큼 되는 그런 서가인데 백색의 칸막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활용해서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조명, 색채, 의자의 구성이 모두 다 다르고요. 층마다 다른 컨셉의 장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조망이 모두 달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어요.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필요한 곳에는 1인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숲속의 휴게실 같은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은 대출과 반납이 모두 자동화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납된 자료도 자동으로 처리해서 해당 서고로 보내지는 자동 분류 기계 장치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검색 데스크와 가구 디자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여느 도서관에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니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규모가 크고 열린 공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갖추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 인원은 4-5배, 우리나라보다 4-5배 정도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식 정보의 장을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은 렌조 피아노가 1997년에 설계한 네모 과학센터입니다. 암스테르담 역을 마주보고 항구에 닿아 있는데 이곳에 사는 시민들에게 과학 학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1층에는 주 출입구와 로비, 탐험관, 어린이 탐험관이 있었고요. 2층에는 영화관, 탐험관, 사무실과 사무실의 정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3층에는 탐험관과 기계실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어린이 못지않게 어른들도 꽤나 좋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배머리 부분에 탐험관이 위치하고 있고 5층에는 식당, 외부에는 테라스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전시는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휴머니티 등의 기획 전시하고 상설 전시로 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요. 일방적인 그 보여주기식의 전시가 아닌 쌍방향의 모두 통하는 인터랙티브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많이 활용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에는 내구성과 경량성, 강도와 간편한 관리가 가능하게끔 녹청색의 동판 피복을 사용했어요. 벽이나 입구홀의 바닥 마감재로는 암스테르담의 가로에 자주 사용되는 벽돌을 이용했는데요. 내외부 공간에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옆에 오른쪽에 경사로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는 경사로로부터 광장, 저 위에 테라스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경사로는 과학관 내부를 거치지 않고 레스토랑, 카페가 있는 옥상 테라스의 제2의 입구로 실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옥상 테라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일상에서의 여유를 즐기는 네덜란드 시민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렌조 피아노는 배라는 이미지를 건물에 표현을 했고 이것은 대지와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면서 건물 형태는 뒤에서 보면 출항하는 배의 이미지를 앞에서 보면 정박해 있는 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느낌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흐 뮤지엄입니다.
데스틸 운동의 선구자인 게리 토마스 리트벨트와 일본 건축가 구로가와 기쇼가 완성한 미술관이에요. 반고흐 미술관은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은 신관, 오른쪽은 구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분이 확실하게 되시죠? 동그란 거나 아니면 네모나거나. 1973년에 개관한 본관은 네덜란드 건축가 리트벨트가 생전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리고 신관은 1999년에 완공된 미술관 신관은 일본 건축가 구로가와 기쇼에 의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구로가와 기쇼는 원뿔, 타원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구로가와의 특징이 잘 묻어나는 고흐 미술관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예약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관 입구에서부터 내려가면 고흐 미술관 기념품 샵들이 쭉 있습니다. 신관이 임시 전시회 위주로 전시가 되고 있고요. 고흐 작품은 주로 본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본관과 신관 사이의 지하 연결 통로를 노드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노드를 통해서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동과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관과 신관의 그 전시들을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드를 통해서 연결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암스테르담 외곽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아이더치 필름 뮤지엄입니다. 페리와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경로가 서로 다른 방향의 입구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의 변화하는 모습을 조망할 수 있게 강을 따라 부드럽게 경사진 산책로를 따라서 강가를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건물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부가 외관의 기하학적인 모습을 따라 내부의 공간의 흐름을 암시하고 측면은 다양한 조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연한 공간과 대형 계단은 즉석 강당 좌석을 만들어내고 천장의 유리 인클로저 사이로 바닥과 넓은 전시 공간이 내려다 보이고 있어요. 참나무 마감은 다기능 객실과 강력한 광택의 콘크리트 바닥에 사용되면서 연속적이고 율동적인 변화하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 뮤지엄은 강가에 인접해 유서 깊은 도시의 중심 장소이면서 센터의 스테이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문화의 모임 장소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나무 재료와 조명의 하모니는 공간과 움직임의 환상적인 영화의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연면적 8,700제곱미터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박물관으로 지하에는 1,300제곱미터 규모의 상설 전시 갤러리가 있으며 박물관의 대형 스케일의 영화 상영, 여러 컬렉션의 전시와 어린이 전용 갤러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갖추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건축회사 MVRDV가 독창적으로 디자인한 실로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심각한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실로담은 독특하게 수상 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157세대가 거주하는 실로담은 항만의 부두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구조예요. 대형 마리나에는 거주자들이 보트를 탈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아파트 전체 주민들을 위한 대형 발코니가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세대에서 8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복도와 엘리베이터, 갤러리 등을 구성했는데요. 그에 따른 구분은 서로 다른 컬러로 컬러링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컬러링이 모두 다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주자들은 다양한 규모의 공간을 자신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내부 벽은 이동이 가능하면서 위치에 따라 곳곳에 테라스나 발코니 또는 안뜰이 있다고 해요. 이 아파트는 10층 높이면서 깊이는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파크랜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건축가 앞에 설명한 MVRDV가 2006년에 설계한 아파트예요. 작은 공원에 인접해 있고 원래 3개 블록 174가구가 살던 곳을 재개발해서 223가구의 파크랜드로 완성했어요. 인접한 공원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가운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가운데 커다란 보이드 공간을 두었는데요. 좋은 의도에서 설계를 했지만 이 보이드 공간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춥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좋은 의도였지만 좀 불편한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파크랜드 옆 오조크 아파트입니다. 이 건축물도 MVRDV가 1997년에 설계를 했는데요. 건물은 대부분 수직으로 뻗어서 위로 올라가면서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위조코 아파트의 방과 발코니는 수평으로 위로 가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색다름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서랍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거주자가 공중에 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간 부러워한다고 하기도 해요. 약간 특이하니까. 사실 위조코 아파트는 처음에 노인 100세대를 위해 설계를 했어요. 근데 건축 법규 제약 때문에 87세대 밖에 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MVRDV는 나머지 10세대, 13세대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캔틸레버 형식으로 인면을 돌출시킴으로써 지상의 오픈 스페이스를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불기식적으로 튀어나온 발코니가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차 보이는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블럭처럼. 그래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도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지면에 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모습일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델프트 공대 도서관입니다. 저 첨탑 아래가 도서관인데요. 네덜란드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가 그룹 메카누에서 설계를 했어요.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아카데믹한 도서관 설계를 의뢰받았다면 분명히 책과 컴퓨터가 놓일 사각 건축물을 생각했을 테지만 메카누는 매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델프트 공대 도서관을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바닥 한쪽이 위로 올라가 기울어진 평면을 형성하고 있고 그 위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작은 풀밭 언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 지붕 밑에 공간에 바로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죠. 잔디밭 위에 인상적인 백색의 원뿔이 튀어나와 있고 밤이 되면 마치 등대처럼 이 원뿔 안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어요. 메카누는 어떻게 하면 자연과 순화되어 자연을 그냥 이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에 동화되는 건축을 위해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뿔은 아래쪽으로 계속 확장되어 도서관 메인홀에 도서 반납 대출 책상 바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설계를 했어요. 연장된 원뿔 밑을 비스듬한 10개의 기둥이 차지하고 있고 꼭 우주선의 발사 로켓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은 넓게 트인 열린 공간으로 거의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요. 기둥으로 지지되는 원뿔에는 언제든지 그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선형 계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4층짜리 열람실로도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원뿔의 꼭대기에 뚫려 있는 채광창으로 인해서 낮에는 햇빛이 건축물 안을 가득 채우면서 밝고 열린 학구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공부가 약간 절로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늑했습니다. 소장된 도서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역시 네덜란드 명문대의 도서관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은 대부분 홀 옆 서가에 보관되어 있고 컴퓨터, 사무실, 서고는 중앙의 원뿔 아트리움 주변 오픈된 공간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이나 네덜란드나 정말 대학의 도서관은 교육의 산실,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암스테르담에 이어서 네덜란드의 두 번째로 큰 도시 로테르담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른 피에트별룸의 큐브하우스입니다. 하나의 입방체가 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체 3개층 규모로 디자인되어 있고 모서리 공간을 잘 활용해서 모두 맞춤 가구로 짜여 있다고 해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맨 위층은 천장을 두어서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다락방과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각 단위 세대는 중정에서 개별적인 출입구를 가지고 있고 1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큐브의 가운데는 중정을 형성하고 있고요. 숲을 이루고 있는 메스들 중앙으로 중정이 있어서 막힌 공간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서리 공간을 맞춤 가구로 짜여 있어서 앞에 창이 있는 곳은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만 도시 특유의 개방성을 바탕으로 로테르담의 미래 지향성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마케터입니다. MVRDV에 의해 2014년 완성되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쇠퇴되어 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마케톨은 예술시장의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내 블라크 광장에 들어선 마케톨은 높이 40m, 길이 165m의 거대한 터널형 아파트 안에 농수산물 시장을 집어넣어서 아파트 창에서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꽃과 곤충, 신선한 시장의 먹거리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건축물까지 로테르담 시의 정체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아바타를 만든 뉴질랜드 애니메이션 회사 작품으로 4,000개의 패널을 만들어 붙였다고 해요. 그 규모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약간 건축물에 사람이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의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얇은 유리를 사용한 반면 북해의 강한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테니스 라켓 구조로 유리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이 디자이너의 열정에 박수를 진짜 보내고 싶었습니다. 실제 가서 보시면 정말 너무 얇게 되어 있어서 붙인 듯 안 붙인 듯 그런 재료를 볼 수 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벽화를 더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 칙칙하다는 편견을 버리게끔 시설을 현대화해서 더 밝고 화사하게 구성함으로써 마켓홀은 이제 로테르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면서 국내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광장과 전통시장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코어와 동선, 색채와 구성에 끊임없는 고민 끝에 이 아치형의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교석 MVRDB 건축가는 단순히 여러 가지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수직적으로만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 창문을 통해 소통하고 시선이 트여짐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적 풍경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트라고 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유리가 있는 듯 없는 듯 테니스 라켓 구조로 만든 그 부분입니다. 유리가 있어요. 운이 좋게 주상복합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아파트 내부에서 전통시장을 내려다보는 그 높이가 조금 아찔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높았습니다. 보이시죠? 네모 반듯한 형태가 아닌 아치 형태적인 부분을 살려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공간을 설계했고요. 오히려 높은 천정고로 인해서 확 트인 개방감을 주도록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마켓홀은 개장 전부터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5년에는 네덜란드 건축상을 수상했고 아름다운 거대한 아치가 만들어내는 공공 디자인의 산물을 보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테르담 인근의 작은 마을 스피케니세로 가보겠습니다. 이 발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스피케니세. 저 멀리 유리로 덮인 건물 내부에 수많은 책들이 산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북 마운틴입니다. 저 멀리 교회 말고요. 저 뒤에 건물이 보이시죠? 북 마운틴이라는 이름처럼 이 도서관은 책으로 쌓여진 산의 형태로 보이는데요. 5층의 책장들이 470m 길이의 나선형 동선을 따라 늘어선 모습이 산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묵직한 메스의 덩어리로 느껴지는 산 형태의 공간에는 책장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운터, 인포메이션 데스크, 카페테리아, 강당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 때문에 내부의 책들이 손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도서관을 설계한 MVRDB 측에서는 도서관이 이렇게 대여해주는 책들은 대여해주면 찢어지거나 닳거나 혹은 물에 젖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때문에 책의 수명이 보통 평균 4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 때문에 손상되는 책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내부로 들어오는 자연 채광으로 해서 독서하기에 더욱 안락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맨 위층은 카페테리아예요. 주변 마을이 유리창을 통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조망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열린 파사드로 드러나는 책 덩어리의 상징성이 지역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긍정적 욕구를 주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자이트 홀란주에 있는 도시 도를레트로 떠나보겠습니다. 비스포시 뮤지엄입니다. 네덜란드 대자연의 호숫가 주변에 있는 친환경 박물관이에요. 2015년에 건립된 이 건축물은 스튜디오 마르코 베르밀란에서 디자인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의 조형적 구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지붕은 자연의 지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낮은 능선과 능선이 연결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자연의 일부로 보여지는 것 같죠? 건물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단열과 보온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의 공간 조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의 일부로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대지, 물, 에너지의 자연이 그대로 건축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었던 그런 박물관인데요. 그로 인해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새로운 자연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기하학적 공간 조형과 백색의 갤러리가 모던하고 미니멀한 절제된 순수 친환경 전시 공간을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공간과 접하는 그린의 오브제 메스들은 자연 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이를 연계해주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외부의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여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촉매제 같은 그리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건축물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색달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뮤지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네덜란드 남부의 도시로 글래스팜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글래스팜은 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된 시장 광장의 중심부를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어요. 주변의 건물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랜드마크의 소박한 역할까지 담당한 공공 건축물입니다. 글래스팜은 시대를 관통하는 건축물이에요. 작게는 대지가 갖고 있는 장소성을 조금 넓게는 지역적 시간을 연결하는 건축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래스팜은 마을 광장에 위치한 다목적 건축물로서 레스토랑, 오피스, 그리고 스토어, 그리고 헬스장, 건강센터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글래스팜의 독특한 디자인 성향이 나타나는 유리 글래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리에 뭐가 막 색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600제곱미터 규모의 글래스팜 위에 현대 사진작가 프랭크 반더삼이 촬영한 농장 이미지를 콜라주하여 글래스 위에 필름을 붙였어요. 마치 벽돌로 지은 건축물과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기술이 조화롭게 재현한 재미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답사를 마치기 전에 네덜란드 건축사 사무소 MVRDV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네덜란드의 짙은 향취가 묻어나는 오렌지빛 MVRDV 회의장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반대쪽 오른쪽으로 창밖을 바라보면 소속 건축가들의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놀라운 상상력과 도전 정신으로 몽상을 현실로 구현해가는 건축가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네덜란드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잘 마무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